자, 이제 계속해서 이제 브레인스토밍에 대해서 좀 더 알아봅시다. 이 브레인스토밍이라는 이 기법이 나오고 나서부터 과연 이제 어떻게 브레인스토밍을 적용하면 가장 효과적인가에 대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연구를 좀 했죠. 그 로스터와 릴리안이라는 사람은 아주 다양한 방법을 이제 연구를 해봤는데, 이제 예를 들면 1인당 무제한으로 아이디어를 내게 하는 게 더 좋을 것인지, 혹은 아이디어 개수에 제한을 주는 게 더 좋을 것인지. 근데 어쨌든 이 사람들에 따르면 7개, 15개 정도가 최적이고, 뭐 25개를 넘으면 뭐 효과가 없을 수도 있다. 뭐 이런 건데,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인지적인 것과 과학의 차이를 우리가 얘기했죠. 우리가 데이터를 해서 어떤 데이터를 수집을 하면 인문학에서는 그것을 해석하는 거였죠. 그래서 따라서 뭐 로스터와 릴리안이 25개가 넘으면 그런 경우가 있더라. 넘으면 이제 비효율적인 경우가 있더라는 건 이제 법칙이 될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어떤 기준으로 잣대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거고, 어쨌든 로스티어와 릴리에는 자신들의 연구를 바탕으로 1994년도에 네 가지 단계로 브레인스토밍을 하기를 이제 제안을 했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나중에 향후에도 그 팀끼리 이제 회의를 할 때 이 4단계를 거치셔도 되고 뭐 안 거치셔도 되지만, 어쨌든 뭐 여러 연구를 통해서 효율적인 방식이라고 제시된 거니 뭐 한번 따라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4단계 중에 이제 첫 번째 단계는 오리엔테이션 단계인데, 준비 단계이자 목표를 설정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리엔테이션 단계에서는 사회자 역할이 되게 중요하고, 우선 토의하려는 내용이 뭔지 충분히 안내를 한 다음에 개별적인 목표를 설정하는 거죠. 각자 100개 이상씩 하자. 그럼 그라운드 룰을 정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한 명씩 돌아가면서 하자라든지, 아니면 이제 순서를 주지 말자라든지, 이런 게 다 이제 오리엔테이션 단계에서 정해져야 되겠죠. 그 다음 단계가 이제 각자가 얘기하는 개별 발상 시간이에요. 이때는 회의를 하면서 각자가 이제 아이디어를 발표하게 되고, 자유롭고 편안한 분위기로 하는 게 무엇보다 제일 중요하겠죠. 그 어쨌든 오리엔테이션에 정한 룰에 따라서 정해진 시간 내에 각자 목표 개수만큼의 아이디어를 최대한 사출하도록 해야 되고, 이 역시 사회자의 역할이 되게 중요하죠. 누군가가 타인의 아이디어를 평가하려고 하면 제재를 해야 되고, 그죠? 그 다음에 각자가 주어진 시간만큼 최대한 아이디어를 낼 수 있도록 배려를 해줘야 돼요. 만약에 이제 너무 얘기를 안 하는 사람에게는 좀 더 기회를 준다든지, 한 사람이 너무 얘기를 한다면 조금 제재를 한다든지, 이런 게 필요하겠죠. 개별 발상이 끝났으면 이제 더 이상 개별적인 아이디어 잘 안 나온다. 이러면 이제 집단 토론을 좀 넘어가죠. 그러니까 집단 토론은 크게 두 가지를 하는데, 각자가 낸 아이디어가 다른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같은 부류다. 이러면 같은 아이디어로 분류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비슷한 아이디어, 맥락이 같은 아이디어는 분류를 해볼 수 있는 경우가 있고, 앞서 우리가 브레인스토밍에 네 가지 그 뭐 규칙 중에 하나였죠. 컴바인 앤 임프루브를 해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낸 아이디어를 조합도 해보고, 거기서부터 더 진보된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단계. 그게 바로 이제 집단 토론 단계죠. 마지막 단계는 평가 단계인데, 이 브레인스토밍만 할 거면 어쨌든 나왔던 아이디어를 이제 평가해야 되는데, 이 평가 단계는 사실은 우리가 다음에 할 그 수렴적 사고방식의 여러 기법을 여기다 쓸 수도 있죠. 뭐 아니면 사람들이 그 투표를 할 수도 있고, 그죠? 그러니까 투표나 기타 방법에 의해서 나왔던 아이디어를 이제 평가하게 되는데, 이 기타 방법이 앞으로 우리가 이제 배우게 될 수렴적인 방식의 여러 가지를 준용할 수도 있겠죠. 보통 약식으로 브레인스토밍만 하게 되면 보통은 개별 발상 집단 토론을 한다면 이제 바로 평가하는데, 주로 투표를 많이 하죠. 뭐 아이디어에 대해서 서로 많은 표가 나온. 근데 집단 토론하고 평가를 할 때 보통 집단 토론이 끝나자마자 바로 평가를 하기도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하루 정도 텀을 두기도 해요. 좀 더 생각을 하게 하기 위해서. 그럼 집단 토론이 끝나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투표 등의 방법에 의해서 이제 평가를 하게 되면 아이디어를 선정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예, 브레인스토밍을 조금 이제 변형해서 쓰기도 하는데, 그 이유가 이제 여러분 브레인스토밍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했죠?
그 남의 의견을 평가하지 말고 편안한 마음에서 이제 하게끔 하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회의를 하다 보면 어떻게 되나요? 항상 이 빅마우스들이 있죠.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 말이 많은 사람들, 누구 말하려고 하면 자꾸 끊고 뭐 이런 사람들 꽤 있죠. 근데 반면에 좀 내성적인 사람들은 좀 말을 안 하죠. 뭐 말을 하려고 해도 뭐 기회도 잘 얻을 수도 없고. 그래서 사실 은 브레인스토밍을 회의실에서 그냥 이제 디스커션 하듯이 브레인스토밍 하려면 사실은 약간 수평 관계에 있든지 좀 친밀감이 있는 사람끼리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아이스 브레이킹도 해야 되고 할 일이 되게 많죠. 그래서 브레인스토밍 식인데 대부분은 브레인 라이팅을 많이 하죠. 브레인 라이팅이 뭐냐면 여러분 아마 해보셨을 것 같은데, 이 포스트잇을 이렇게 나눠지고 서로 의견 내는 대신에 그냥 포스트잇을 계속 쓰죠. 그죠? 예를 들면 이제 뭐 어떤 TF 팀이 나중에 태스크포스 팀 여러분 꾸며졌으면 나중에 이제 취업하셔서 직장생활 하실 때 이제 예를 특정 프로젝트를 위해서 이제 태스크포스 팀이 꾸려지면 뭐 어떤 경우도 있는가 하면 이제 큰 방에 다 이제 들어가서 그냥 한마디도 안 하고 그냥 포스트잇에다가 계속 써요. 생각나는 대로 써서 계속 벽에 붙이죠. 계속 붙여서 나중에 이제 그 다음 작업이 벽에 붙인 것 중에 유사한 아이디어끼리 모아서 이제 분류하는 작업 뭐 이렇게 들어가서 이제 그 다음 단계를 밟게 되는데, 이런 걸 특별히 이제 브레인 라이팅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디스커션 하면 아무래도 누구 말할 때까지는 또 기다려야 되고, 또 어떤 사람이 말했던 게 다른 사람한테 영향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그 회의를 진짜 뭐 긴박하게 할 경우 그럴 때 말고 제대로 브레인스토밍을 하겠다고 하고 시간이 이제 적절히 길게 주어졌을 때는 오히려 브레인 라이팅 방식을 더 많이 써요.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들도 이제 어차피 친구들이니까 뭐 그냥 디스커션 한다고 하지만 선배 있고 후배 있고 막 섞였을 거잖아요. 그런 경우는 차라리 브레인 라이팅이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그거는 나중에 이제 팀 꾸려서 실제로 운영할 때 어떻게 할지를 이제 여러분이 판단을 해야 되겠죠. 어쨌든 그래서 그런 문제점 때문에 변형한 방식인 브레인 라이팅도 있다. 예, 그 다음에 살펴볼 것은 이제 마인드 맵입니다. 맵이니까 지도겠죠. 뭐 우리말로 하면 이제 생각 지도 정도. 자, 이제 마인드 맵을 한번 살펴봅시다. 이제 발산적 사고의 두 번째입니다. 자, 이건 인터넷에서 이제 제가 마인드 맵을 하나 그냥 캡처해서 갖고 온 건데, 여기 보면 이제 자, 이 혼돈의 시대에서 어떻게 포커스를 할 것이냐라는 이제 중심점부터 시작해서 자기 생각들이 이렇게 쭉 뻗어나가게끔 이제 맵이 그려져 있죠. 여러분 그 첩보 영화나 수사 영화 같은 데 보면 왜 그 큰 화이트보드나 어떤 벽면에 그죠? 범인들 사진들 막 찍어놔서부터 거기서부터 연결된 범인의 친구들 혹은 그로부터 유추된 이제 범죄 사실들을 막 거미줄처럼 쫙 그렸던 그런 장면 혹시 기억나시나요? 요새도 그런 장면 많이 나오죠. 자, 이렇듯 하나의 사고로부터 파생될 수 있는 것을 그림처럼 그려놓은 게 이제 마인드맵이에요. 그래서 이 마인드맵은 영국의 사회심리학자인 토니 부잔에 의해서 개발되었다고 알려져 있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정보를 시각화하는 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우선 자기가 하고자 하는 솔루션이 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체중을 10kg 감량하고 싶다. 그러면 그걸 핵심 아이디어를 중간에 쓰고 거기서부터 이제 체중을 줄이는 방법이 밥을 적게 먹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 그죠? 그다음에 운동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죠. 만약에 체중을 줄이는 걸 하면 그로부터 자 밥을 적게 먹는 식이요법이 되는 게 주요한 아이디어가 되겠죠. 또는 운동하는 거가 또 다른 주요 아이디어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 핵심 아이디어 하고자 하는 핵심 아이디어를 중간에 쓰고 거기서부터 최소 3개 이상의 다른 주요 아이디어를 뽑는데 각각 색을 다르게 하라는 거죠. 각각 색을 다르게 하면 이 핵심 아이디어로부터 뻗어나온 각각들이 서로 다른 주제가 되니까 이렇게 최소한 3개의 아이디어를 뽑아내면 각각의 주요 아이디어에 대해서 그 주요 아이디어를 뒷받침하는 아이디어들을 또 뽑으면 되죠. 자, 다시 우리 뭐 체중 감량으로 넘어가서 만약 체중 감량의 첫 번째 아이디어인 식이요법이라고 하면
이제 왼쪽 편에서 주요 아이디어를 뒷받침하는 거는 뭐가 있을 수 있겠어요. 뭐 닭가슴살 위주의 칼로리를 조절할 수 있는 식단을 뭐 짠다든지 하는 게 아이디어가 될 수가 있겠죠. 또 이런 식으로 또 계속 뻗어나가는 거고, 결국 이제 이 영국의 사회심리학자 토니 부잔에 의해서 개발된 이 방법이 지금도 많이 쓰이고 핵심적으로 많이 쓰이는 이유는 이 과거부터 써오던 정보의 시각화 기법이란 거죠. 여러분 나중에 이제 데이터 과학을 한다든지 뭐 인공지능 쪽으로 데이터 과학을 하게 되면 제일 많이 하는 거, 그리고 제일 도움이 되는 거는 데이터를 시각화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이터끼리 어떤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를 수치로만 들여다보면 잘 보이지가 않죠. 근데 데이터를 2차원이나 3차원에 플러팅을 해보면 그 모양이 나오고, 그 모양이 여러 가지 인사이트를 줄 수가 있는 것처럼 이 핵심 아이디어를 비주얼라이즈 하면 이게 이 시각화 정보가 시각화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또 다른 아이디어, 핵심 아이디어를 쉽게 도출할 수가 있죠. 지금 또 뭐 영화에서뿐만 아니라 실제에서도 어떤 큰 프로젝트를 한다고 할 때는 이 마인드맵을 많이 쓰게 되죠. 이게 결국은 이제 핵심 아이디어가 오거나이즈 된 상태에서 또 다른 아이디어를 계속 도출하니까 이 발산적 사고를 도와줄 수 있는 아이디어별로 도와주며 분류까지 미리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가지는 얼마든지 칠 수가 있는데 또 너무 가지를 치면 이게 또 이제 혼선이 오니까 최소한 3개 이상 하되 뭐 적절한 선에서 새로 가지를 계속 치면서 주요 아이디어, 그 다음에 아이디어를 뒷받침하는 식으로 계속 마인드맵이 뻗어나가게끔 하는 기법이 이제 마인드맵 기법입니다. 자, 그럼 발산적 사고에서 살펴볼 세 번째 기법은 Six Thinking Hats입니다. 기억나죠? 우리가 좀 전에 육색 사고모, 여섯 여섯 색깔의 생각하는 모자, Six Thinking Hats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드워드 드 보노의 Six Thinking Hats는 이제 역할 분장을 하는 겁니다. 6명이 있으면 각자 한 명씩 역할을 맡으면 될 것이고요. 6명이 안 된다. 그럼 한 명이 이제 분명히나 세 가지 역할을 맡을 수도 있고, 예를 들면 뭐 12명이다. 그럼 두 명이 한 팀이 돼서 같은 역할을 할 수도 있어요. 자, 역할 분장을 하는데 자기가 주어진 역할에만 충실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자기의 원래 성격, 자기 원래 생각은 접어두고 자기가 새로 부여받은 역할에만 충실하는 겁니다. 회의 때. 자, 그래서 6가지 역할이 주어지는데 그 중에는 무조건 반대만 하는 사람도 존재를 하고요. 무조건 칭찬만 하는 사람도 존재를 하고, 그 다음에 사회 보는 사람도 존재를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다양하게 역할이 주어지는데 이 역할 그걸 하기 위해서 보통 이제 색깔이 주어져요. 보통은 이제 모자를 쓰고, 예를 들면 이제 파란 모자를 쓴 사람은 사회적 역할, 그 다음에 이제 까만 모자를 쓴 사람은 항상 비판만 하는 사람, 이렇게 이제 역할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각각 색깔별로 그 모자를 쓰고, 적어도 그 모자를 쓰고 있는 사람은 그 관점에서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디스커션 할 때 원래 그렇잖아요. 뭐 뭐 모두 다 찬성하는 것도 웃기고 모두 다 반대하는 것도 웃기고, 이 골고루 의견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 강제화하는 거죠. 의견이 강제 골고루 나오게 강제하고, 시간이 넉넉하다고 하면 이 역할들을 계속 바꿔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크리틱하던 검은 모자를 썼던 사람이 나중에 노란 모자를 써서 파지티브하게 얘기를 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사회자 역할을 바꿔보기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각각 이제 색깔을 설명드리면 제일 먼저 사회자 역할을 하는 사람한테는 이 파란색 모자를 줘야 됩니다. 이 파란색 모자를 쓴 사람은 각각 역할을 제대로 안 할 때 그 사람한테 경고를 주고 그렇게 하도록 이제 유도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각각이 골고루 얘기할 수 있는 기회도 줘야 되고, 그래서 규칙을 지켜나가는 말 그대로 사회자 역할을 하는 사람한테 이제 파란색 모자를 줍니다. 근데 빨간색 모자를 준 사람은 이제 주관적이고 감정적인 사고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약간 이제 필링에 관련된 사고를 해야 되는 게 이제 빨간색 모자인 거죠. 그 다음에 이 검정색 모자를 쓴 사람은 항상 부정적으로만 얘기를 해야 돼요. 비판적으로 얘기해야 돼요. 사실은 현재 나온 의견이 자기 원래 생각에는 찬성하더라도 자기가 검정색 모자를 쓰고 있는 한 크리틱을 해야 돼요. 반대되는 의견. 그러니까 반대되는 관점에서 계속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의견을 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초록색 모자를 쓴 사람은 이제 크리에이티비티가
그러니까 생산적이고 창조적인 얘기만 해야 돼요. 그래서 뭔가 다른 시각의 얘기, 그리고 뭔가 더 프로덕티브한 얘기를 계속 해야 되는 역할이 이제 이 초록색 모자고요. 그다음 노란색 모자를 받은 사람은 항상 긍정적으로 얘기를 해야 돼요. 이 검은색 모자랑 반대인 거죠. 어떤 의견이 왔을 때, 뭐 예를 들어서 검정색 모자를 쓴 사람이 그렇게 해서 돈이 많이 들어서 말이 되겠냐라고 하면, 이제 노란색 쓴 사람은 돈 드는 거 대비 우리가 얻는 베네핏이 훨씬 더 크다라는 측면으로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다음 이제 하얀색 모자를 쓴 사람은 항상 중립적으로 얘기를 해요. 객관적 사고를 해야 되고. 근데 사실 이거 이제 어쨌든 역할 분장을 했기 때문에 디스커션이 골고루 돼야 된다는 측면은 있지만, 근데 사람이 이제 모자를 쓴다고 해서 갑자기 사고가 바뀌진 않죠. 그래서 이게 이제 효과가 있을 수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는 이게 효과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게 이제 발산적 사고를 할 때 어느 하나의 메서덜러지만 이제 고집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예를 들어 브레인스토밍을 한번 했으면 더 이상 이제 브레인스토밍이 더 나가질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식스 싱킹에 또 같이 해볼 수 있는 거죠. 이제 그 관점에서 이제 각각의 나왔던 이제 예를 들면 브레인스토밍이 나온 거에 대해서 이제 또 다른 이제 생각을 하고 할 때 뭐 이 식스 싱킹 햇을 이제 도입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가만 있어봐. 자, 세 번째로 살펴볼 발산적 사고방식은 스캠퍼입니다. 스캠퍼는 일곱 가지 그 방법의 약자예요. SCAMPER이 다 하나씩의 약자입니다. 자, 우리 좀 살펴보도록 하죠. 근데 앞서 우리가 이제 트리츠의 40가지 원칙이 그 40가지 원칙에 맞춰서 사고를 해보면 뭔가 좀 더 아이디어가 나온다라고 한 것처럼, 여기서 7가지의 이제 원칙을 설명합니다. 여기 이제 왼쪽에 보면 이 스캠퍼가 뭐 약자치 나와 있죠. Substitute, Combine, Adapt, Modify, Magnify, Minify, Put to other use, Eliminate, Rearrange. 이 각각은 우리 뒤에서 하나씩 이제 살펴볼 것이고, 이 7가지에 맞춰서 아이디어를 해보라는 건데, 이 7가지 좀 많으니까 약간 개선된 방식은 스캠퍼 중에 AMP를 뺀 ECRS 방식이라고도 하는데, Substitute, Combine, Eliminate, Rearrange의 네 가지만 써보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그 여러분 브레인스토밍 하고 뭐 여러 가지를 하다가 우리 식스 싱킹 햇을 하는 것처럼 또 마찬가지로 스캠퍼 방식을 한번 도입해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나온 아이디어에 스캠퍼 방식을 도입해서 아이디어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한번 볼 수가 있는 거죠. 이제 우리 스캠퍼가 뭔지 하나씩 한번 살펴볼게요. 첫째는 substitute, 대체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물건이나 재료, 절차, 장소, 표기 방법 등 대체할 수 있는 것들을 다 대체해보자라는 거고, 뭐 재질도 있을 수 있고 색깔도 있을 수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또 뭐 무엇으로 대체할 것인지, 사람이면 누구로 대체할 것인지, 어떤 재료로 대체할 것인지, 어떤 방법으로 대체할 것인지, 소리를 대체할 것인지, 장소를 대체할 것인지, 그러니까 서버스티튜트 할 수 있는 모든 거의 컴포넌트를 찾아볼 수가 있죠. 뭐 매개변수를 여러 개 뽑을 수 있고,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수저를 보통 쓰는 뭐 은수저, 금수저, 플라스틱 수저, 나무 수저처럼 재질을 바꿀 수 있는 것처럼 여러 가지 대체할 수 있는 여러 수단을 다들 바꿔보는 거죠. 뭐 교통수단을 바꿔볼 수도 있고, 현재 하고 있는 주제가 뭔지에 따라서 그 주제에 맞춰서 물건, 재료, 장소 등 여러 가지 파라미터를 대체해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체할 수 있는 후보군 중에 더 나은 게 있을 수가 있는 거죠. 스캠퍼의 두 번째는 컴바인입니다. 결합해 보라는 거죠. 기능이 다른 두 가지를 합쳤을 때 어떤 기능을 낼 수 있는지를 만들어 보라는 거고, 뭐 이런 복합기들은 되게 많죠. 우리 예를 들면 뭐 지금 있는 사무기기도 복사, 뭐 팩스 이런 것들이 다 되죠. 그다음에 프린터가 이제 복합기 정도로 나오는 것처럼 다른 기능을 가진 두 가지 이상을 제품을 추출하여 이전에는 관찰되지 않았던 제품, 목적, 서비스를 결합하면 어떻게 되는지 이거 아이디어를 도출해 보라는 거죠.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결합되는 게 이제 재질일 수도 있고, 장치일 수도 있고, 또 목적을 결합할 수도 있죠.
A라는 목적, B라는 목적이 서로 따로 보였지만 두 목적을 결합하면 어떻게 될까? 뭐 이런 거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관점, 컴바인 한다는 관점에서 현재의 아이디어, 현재까지 나왔던 여러 가지 의견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자. 이게 우리 스캠퍼의 두 번째인 컴바인입니다. 네, 그 다음 원칙은 어댑트입니다. 일단 다른 조건, 어떤 것을 다른 조건에서 사용하거나 목적을 응용해서 쓰면 어떻게 될지를 알아보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이제 발생되는 아이디어를 다른 곳에 적용해 보거나 혹은 자연으로부터 어떤 응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는 없을까? 그리고 상품 용도를 바꾸면 어떨까? 흉내내면 어떨까? 프로세스를 여기 적용할 수 있을까? 모방할 만한 것이 없을까? 옛날에는 어떻게 했을까? 복제할 수 있는 것은 없을까? 뭐 대체로 이런 이제 프로세스인데 여러분 그 벨크로 아시나요? 벨크로? 벨크로를 발명한 사람은 조지도 메스트랄이라는 사람인데 스위스 공학자예요. 이제 발명가인데 이 사람은 이제 자기 사냥개를 데리고 이제 사냥을 하러 갔다가 돌아보니까 이제 독고말이라는 이 풀이 걔 이제 털에 붙어 있는 걸 본 거죠. 서로 이게 얽혀서. 그래서 여기서부터 아 이거를 우리 흔히 말하는 찍찍이를 만들게 되죠. 그래서 지금 그 후에 이제 벨크로라는 이름을 붙이고 이제 이게 사명이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현재도 우리는 이 찍찍이를 여전히 쓰고 있죠. 그래서 이 경우는 이 벨크로가 탄생하게 된 경위는 그 사냥개에 붙은 그 독고마리의 잎을 보고 그걸 지나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서로 얽혀서 엉겨서 이게 서로 접착력을 이제 할 수 있다는 거에서 착안해서 만든 게 이제 벨크로고 이 어댑트가 적용된 한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원칙은 modify, magnify, minify입니다. 말 그대로 이제 변형하고 확대하고 축소해 보라는 거죠. modify 같은 경우에는 색이든 소리든 크기든 여러 파라미터의 변경을 통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이제 도출하자는 거고요. 색상을 바꾸면 어떻게 될까? 자동화하면 어떻게 될까? 소리를 바꾸면 어떻게 될까? 형태를 바꾸면 어떻게 될까? 라는 거고요. 매그니파이 관점은 확대, 최대화를 통해서 아이디어를 도출하자는 거죠. 그래서 특징을 익스팬드해서 추가한다든지 어떤 걸 두드러지게 한다든지 더 높고 길게 크게 강하게 만들면 어떻게 될까? 라는 거고요. 또 무엇을 추가하면 어떤 특별한 가치를 갖게 될지를 본 거고 시간을 늘리면 어떨까? 빈도를 더 늘리면 어떨까? 횟수를 더 늘리면 어떨까라는 이게 매그니파이 관점이라면 그 반대 관점은 미니파이죠. 최소화하고 축소하는 거. 기존 아이디어, 제품, 서비스 등을 축소하면 어떻게 될지 이런 질문을 통해 아이디어를 도출하는 사고방식 적게 해보는 거죠. 네, 그 다음 원칙은 put to other uses입니다. 용도를 바꿔보자 라는 거죠. 어떤 아이디어나 제품 또는 서비스 등을 그대로 또는 약간 변형해서 다른 아이디어를 도출하자는 거고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신 게 바로 이제 그 머드를 이용해서 미용 제품으로 바꾼 거죠. 용도를 바꾼 거죠. 머드 제품 이제 머드는 또 건축으로 쓰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원래 자연에 있던 용도를 또 다른 용도로 계속 바꾸면 쓸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아이디어를 도출하는 거고 그래서 약간 변경 그래서 다른 용도로 활용 그리고 여러 개 사용해서 용도 변경 뭐 이런 게 다양하게 이제 용도를 바꿔가면서 했을 때 어떤 아이디어를 볼 수 있냐는 게 put to other uses의 원칙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원칙은 eliminate입니다. 말 그대로 없애버리는 거죠. 제거하라는 거죠. 제품에서 불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제거 가능한지 보고 혹은 최소화할 수 있으면 해보라는 거고 그런 관점에서 최소화라는 관점에서 앞서의 우리 미니파이하고도 맥락을 같이 하죠. 그래서 무엇을 생략하면 어떨까? 크기를 최소화하면 어떨까? 시설을 최소화하면 어떨까? 콤팩트하게 만들면 어떨까? 쪼갤 수 있을까? 이런 거죠. 여러분 이 구멍 뚫린 도너츠를 아시죠? 이 구멍 뚫린 도너츠를 만든 게 한슨 그레고리 선장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 사람이 이제 폭풍우 속에서 원래 구멍이 없는 원래 예전에 도너츠가 안 떨어지게 하려고 자기 칼로 이렇게 벽에다 고정을 시켰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그 칼 때문에 구멍이 생겼는데 그 다음부터 이게 소화가 잘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만들 때 구멍을 뚫고 했더니 빵도 골고루 익는 데다가 구워지는 데다가 소화도 잘 되더라 해서 그 다음부터는 이 구멍이 이제 뚫린 도너츠를 하게 됐다는 이제 얘기가 전해져 오죠. 이 구멍이 없는 도너츠도 중간을 제거함으로써 더 큰 효용을 얻게 된 한 사례가 되겠죠. 그래서 이든 사물 중에서 어떤 한 부분을 제거하면 오히려 더 큰 효용을 줄 수 있다. 라는 원칙이 이제 엘리미네이트 원칙이 되겠습니다. 이제 그 다음 원칙은 리어레인지입니다. 바꿔보라는 거죠. 재배열해보라. 순서도 바꾸고 재배열하면 어떻게 될까? 우리 한번 읽어보죠. 어떤 것을 재배열하면 더 좋아질까? 순서를 바꾸면 어떻게 될까? 패턴을 바꾸면 어떻게 될까? 위치를 바꾸면 레이아웃을 바꾸면 어떻게 될까? 스케줄을 바꾸면 어떨까? 속도를 바꾸면 어떨까?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게 우리 예전에 모든 냉장고는 냉동실이 위에 있고 냉장실이 아래에 있었죠. 근데 사람의 이제 그 주방에서의 생활 패턴을 보면 냉장실을 냉동실보다 훨씬 많이 쓰는데 대부분 이렇게 구분해서 문을 열게 돼야 되죠. 특히 야채실 같은 거는 제일 아래 칸에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 냉동실하고 냉장실의 위치를 바꾼 냉장고가 등장했죠. 그 패턴상은 오히려 더 편안한 자세에서 더 빈번하게 여는 거는 더 위쪽에 위치해야 되니까 냉장실을 위쪽에 올리고 오히려 냉동실을 아래쪽에 위치한 냉장고가 등장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새로 등장한 냉장고는 말 그대로 냉장실과 냉동실의 위치만 리어레인지 함으로써 더 큰 효용을 이제 줄 수 있는 사례로 우리가 들 수 있겠죠.